새 정부 첫 추경안이 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본회의가 여러 차례 미뤄져 오후 늦게 개의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본회의가 늦게나마 개의했지만 아직도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앞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국회 예결위 소위 또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이 처리됐는데 본회의 시간을 수차례 변경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게 이유였죠. 그렇죠. 여야가 합의로 좀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여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율이 안 되는 것이 있듯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감사원이라든가 대통령실, 경찰, 검찰 특활비 이제 복구와 관련해서 과거 6개월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지 않지만 앞으로 6개월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것에 의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검찰 같은 경우는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될 거 아니냐. 또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의지였는데 검찰에다가 특활비를 복원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고 결국 민주당 내부의 어떤 조율 과정으로 국민의힘의 또 시간도 또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께 좀 사과의 말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화면입니다. 오늘 31.8조의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했고 잠시 뒤 여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아직은 좀 공석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추경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특수활동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또 이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좀 찹찹합니다. 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난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제들이었거든요. 그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이런 특수활동비들을 전액 삭감하면서 본인들이 저질렀던 문제들인데 이거를 이제 그때는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를 추경에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지금 수습도 못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분명한 어떤 해명도 못하면서 또 내부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이 기류가 이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질러 놓고 수습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좀 보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과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불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결위 소위 또 전체 회의에도 불참을 했고 예결위 심사에서 원안보다 1조 3천억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요구들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 전국민 지원금,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수활동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부분, 예를 들면 청년 도약 계좌라든가 또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강행 처리, 일방 독주의 어떤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권 여당이 되고서부터 계속적인 모습들이 이 강행 처리예요. 예를 들면은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제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부분,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 같은 경우에 인준안 강행 처리하는 부분, 또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 그리고 예산안도 이 추경 예산안도 강행 처리하는 부분. 사실상 협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협치 이것과 좀 이 더불어민주당은 좀 다른 방향으로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중 플레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당내에 있고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화면인데요. 본회의가 오후 8시 40분쯤에 개의가 됐었고 아직 추경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당을 기다리고 이후에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입니다. 자, 애초에 또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가 미뤄졌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미뤄졌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됐다라고 했는데 이 연기된 배경에 추경 협상 결렬에 후폭풍이 작용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추경 협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견례를 오늘 거부한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신경전도 중요하지만 추경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서로 자신에게 상대에게 양보를 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2년간 여야가 협의를 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갖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나가다 보니까 공석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낫고요. 1년 후에는 이제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너무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모든 권력기관들을 야당 때려잡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 경찰 여기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좀 정치적 목적으로 삭감한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이지만 이건 결국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력이거든요. 그 견제하는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고 모든 권력기관들, 특히 감사원까지도 대통령 관저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것들이 이번에 3대 특검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쉽게도 여당 위주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정권 초기고 또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돼야지만이 또 장관 추천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해야 되는 좀 불가피성이 좀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정책위의장 상견례 연기에서 저희가 어떤 분위기를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 좀 험난한 협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고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치라는 게 상호 어떤 신뢰나 어떤 이런 행동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말과 행동이 좀 따로 노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좀 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 집권 여당은 좀 기존에 전 정권에 있을 때 야당에서 그러니까 국정을 발목 잡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집권 여당이 돼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할 만한 어떤 상대 파트너십을 갖고 이런 어떤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동안에 지난해 그 특수활동비 삭감이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한 정쟁 이상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걸 다시 요구한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도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강행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협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먹구름을 좀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는데 이게 사과할 문제는 아닌 거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잘못 보좌한 국민의힘이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민의힘 스스로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까지 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민주주의도 잘 지키지 않은 행태를 계엄 과정에 있어서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민주당의 대안 세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법안을 제대로 제시한 게 없었어요. 다 야당이 제시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어떤 법률안을 냈을 때 무조건 반대하고 입법 폭주다, 뭐 예산 폭주다 이렇게 반대하기에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이라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있어서도 대안을, 또 예산에 있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했을 때 국민들 귀 기울이는 것이지, 지금 개혁하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민주당의 속도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의견 한번 더 주신다면요. 뭐 지금 제가 이제 들으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한 입으로 바꾼 것들에 대해서도 전 정권을 탓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체질화된 것 같다.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보통 예전 같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인식인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웃은 모습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내가 지금 잘못된 건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뉴노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관련해서 내용이 좀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충청권 주민들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 이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난 건데 연이은 이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으로써 경제라든가 통합이라든가 모든 것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30일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지만 많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개혁안, 그리고 자신이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뭔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또 충청권에서 얘기를 할 때는 또 민원이 좀 너무 많이 쏟아진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총론 측면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또 총론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 장관이라든가 국장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 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소소한 질문들이 좀 민원성 질문들이 많아서 조금은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 행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유연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또한 뭐 충청권에 간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했으니까 헌법을 아직 개정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든가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부산이 지역 소멸 국가가 되고 있고 굉장히 융성한 도시였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쇠락하는 도시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쇠락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많은 도시가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재정도 그렇지만 국가의 조직도 인구 소멸이 아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해양수산물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소통 행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얘기들에 대한 평가 어떠실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또 울산에 이어서 이제 대전까지 갔는데 일단 소통 행보로 보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강원이나 부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 가가지고 세종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해수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과 관련되는 건데, 네. 사실 해수부 이전은 조금 부산 시민들이 좀 반길 만한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그 산업은행 이전이 먼저였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사실 이게 무산됐거든요. 무산되면서 그 대체로 지금 꺼낸 게 해수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산업은행과 비교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얻는 이익을 봤을 때 산업은행이 가게 되면은 부산이 일단 국제적인 어떤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이쪽에 어떤 지사나 설치나 어떤 활동적인 영역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외국의 금융회사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부산에 인재가 모여들고 또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과 해수부 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격차가 큰 어떤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던지는 어떤 선물들이 전에 저질러 놓았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뭐 반대하면서 이전 반대하면서 산업은행 반대하면서 저질러 놨던 그런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 또 있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 오늘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만났는데 그 장면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된 만큼 총리님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 또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거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그렇게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덕담을 좀 나눴는데 앞으로 김 총리의 역할 어때야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혼자는 또 부족하죠.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더 열심히 좀 뛰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한 각 부를 통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원식 의장과의 덕담 나눔도 굉장히 좀 저는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달라. 그리고 또 경험과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발휘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 과정에 있어서 이걸 극복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가장 먼저 예고하기도 했었죠. 또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기획 전략통으로서 아주 잘 이끌어줬다는 측면에서 아마 대한민국을 좀 잘 이끌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민석 총리도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민주주의의 맏형이다 국회가.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십사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와 행정부가 견제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의 시기에는 또 서로 지원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달리 행정부와 국회가 잘 조율하면서 국익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입법하고 실행하는 그런 쌍두마차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반발이 나왔습니다만 좀 그렇더라도 총리에게 기대하는 역할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처음에 지금 첫 행보가 보니까 그 농민 단체를 만났더라고요. 예. 이제 그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킨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무마시키거나 달래려 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총리는 국민의 어떤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전 국민의 어떤 이익을 좀 더 챙겨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또 대통령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행보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통령의 그 어떤 지지 의사 이거를 그러니까 지지 의사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를 찾아가서 예. 대통령의 심기를 좀 보좌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방어하는 측면의 어떤 행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이슈가 있는 현장으로 달려간 게 아니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지단체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지단체의 어떤 그 반대를 무마시키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행보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앞으로의 그 총리의 행보가 이런 식이라면은 좀 그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국무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 열심히 지원해서 정권 만들어놨더니 농망법을 주장했던 분을 장관으로 유임하는 거 이거 너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쌀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아니 뭐 쌀값 사게 국민들 사 먹게 놔두지. 그리고 쌀값이 좀 폭락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쌀값이 폭락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쌀 농사를 짓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겠죠. 근데 외국에서 쌀을 수입했더니 쌀값이 싸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쌀 생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지금 시골에는 젊은 분이 70대라는 거예요. 그럼 80대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70대가 80대가 되면 쌀을 지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안보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트럼프가 일본에게 쌀 사라, 너희들 쌀값 올라가지 않았냐 해도 일본이 이걸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쌀 안보, 쌀 주권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리적인 좀 대안을 통해서 이 법안이 또 통과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되죠. 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떤 청문회 될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내각 인사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변전충으로 이제 좀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또 전과자, 이해 충돌의 그 부분이 많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내각에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모렴치까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 너무나도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러니까 총리가 되셨는데 이분부터 일단은 너무나도 국민의 높이에 안 맞는 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도 지금 나오는 분들이 이해충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복지부 장관도 후보자도 그렇고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와서 썼는데 이게 한두 편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말로 부적격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뭐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증을 해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질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안 맞으면 이게 이제 철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마도 이 집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의 어떤 기존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19개 부처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국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정말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게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검증 자체가 안 되는 지금 청문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국회에서 아주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 다음에 있을 국무위원들의 청문회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거나 어떤 자료 제출 거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형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검증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검증할 거를 국회가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좋지 않은 부분들은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전충에 모렴치까지 추가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좀 지금 분위기로 봐서 첫 내간 청문회가 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통이 있을지 없을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국민의힘의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꼭 남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저는 실력 검증에 국민의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모두 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도덕성보다는 실력, 능력에 대해 관심을 더 갖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단 국무위원 후보자 개별에 대해서 실력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 계속 도덕성 검증한다면서 뭐 주식이 얼마냐, 뭐 부동산이 얼마냐 이것만 가지고는 이번에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도덕성도 없고 경제적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실력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꼭 실력 검증에 더 치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뭐 정은경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샀다 하더라라고 하는데 주식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관련 주식을 샀다더라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다 코로나 관련 주를 거의 다 샀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씨의 남편이 만약에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는 또 정부의 정보, 비공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남들보다 먼저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비난받고 낙마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은경 교육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떻게 주식을 샀는지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잘 질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낙마자가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잘하고 실력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국민 눈높이를 위해서 한두 분 정도 낙마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결과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결과 65%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줘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걸로 나타났고 특히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추진력에 이어서 소통이 꼽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당 지지율에 대한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2%로 1%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24%로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는데 이 두 개의 조사 결과 차례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너무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다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혁신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중도층, 수도권, 청년에 대한 공략을 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만 이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 과거의 잘못된 조직을 깨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친윤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혁신안이 제대로 실행되려고 한다면 친윤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아직 국민의힘에는 싸울 힘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혁신안이 기획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지율 회복에는 좀 답보가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둘째는 내가 못해도 남이 못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굉장히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실용주의적인 외교,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제1야당이 좀 건전하고 또 건강해야지만이 민주당에 대한 대안 세력이라든가 또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속히 국민의힘이 정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나온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일단 집권 초의 프리미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소통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소통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 소통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협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협치가 안 이루어진다든가 또 뭐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내용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 소통의 행보도 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소통과 함께 대통령이 초반에 집권 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인데
이 인사 부분은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서 실력 말씀하셨는데 그 국가 채무 비율을 20-30%로 답변하는 총리는 저는 정말로 그 실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국가 부채 비율은 이 정치권인 사람들이 매번 듣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48%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는 뭐 실력 면에서 좀 앞으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으로 그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좀 느끼게 하는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제 대선 결과도 보면은 절반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이제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견제 기능을 좀 강화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혁신위를 꾸려서 내부 혁신에 좀 나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야당 또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